안녕하세요.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입니다. 다 보시는 것처럼 세상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쩍쩍 갈라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전쟁에 이어서 중동도 확전 기로에 있습니다. 브렉시트로 영국이 유럽연합 EU에서 떨어져 나가더니 이제는 북아일랜드가 이 쪼그라든 영연방에서 핵분열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누구죠? 미셸 오닐이라는 북아일랜드의 신페인당 공화주의를 주장하면서 영연방에서 분리를 하겠다라고 외치고 있죠. 처음으로 그걸 주장하는 총리가 됐습니다. 이제 곧 영연방에서 탈퇴를 한다라고 하죠. 물론 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의회의 비준도 받아야 되고요. 하지만 이렇듯 분열과 분리가 마치 시대 정신이 돼버렸습니다. 지정학이 핵심 화두가 되면 어떻게 되죠? 가진 게 없는 나라가 힘들어집니다. 자원이 부족한 나라들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동안 활발한 교역량과 우수한 인적 자원으로 나름대로 버텨봤지만 이제는 그것도 되게 무기력해졌죠. 한국과 독일 같은 나라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런 위기 속에서도 독야청청인 나라들도 있죠. 대표적인 게 지금 보시는 것은 미국입니다. 지하자원도 풍부해 지정학적 위기로 유가가 오르든 말든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가진 게 많으니까 버틸 수 있는 거죠. 이제는 가진 게 많으니까 이제 팔 수도 있습니다. 여기저기 다 이제 남으니까 팔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위기가 이 나라의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미국입니다. 친이란 무장 세력이 요르단 주둔 미군 기지를 공격하지만 않았다면 어떻게 미국에서 보면 중동 문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 정도의 어떤 관심, 그 정도의 관심에 그쳤을 겁니다. 약간의 어떤 그 유태인의 문제 내지는 팔레스타인 이민의 문제 이 정도로 그쳤을 텐데 이제 미군 기지가 공격을 받았으니까 전체 문제가 돼버렸죠. 이란의 참전 여부가 추미애 관심사가 됐지만 그래도 일반 미국인들에겐 더 큰 관심사는 따로 있습니다. 어찌 보면 미국인들에게는 중동 분쟁보다 더한 전쟁, 더한 경쟁이 될 텐데요. 그걸 중심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과 이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보기엔 이란의 친이란 무장 세력들이 1차 레드라인을 넘었죠. 존재감을 키우고 이란의 충성 경쟁을 해서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건데 미군 기지 공습을 택했다는 것도 분개할 만한 일이지만 이 공습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 처음으로 미군이 3명이 사망을 했고요. 공교롭게도 다 조지아주 출생이었고요. 그리고 미국 육군이나 해병대가 적의 드론, 적의 어떤 공군적 어떤 그 공격으로 거기에 진지가 뚫리는 수모도 거의 현대적 미군으로 개편한 다음에 사상 첫 사건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드론과 적의 드론을 혼동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죠. 그 사항이 밝혀지면서 세계 최강이라는 미군의 방공망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미군의 1차 대응은 일단 이란 영토 밖의 공격으로 정해졌죠. 이란 영토 대신에 친이장 무장 세력의 근거지만 공습을 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후에도 무장 세력이 공격을 계속 한다라고 하면 더 이제 요인 사살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아직은 그 정도 단계는 아니고요. 이란이 직접 전쟁에 가담하거나 미국 공격에 나설 확률은 아직까지는 높지 않다라고 미국 정부 행정부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이 누굽니까? 34년째 이란을 독재하고 있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 종신제죠. 이 사람이 이제 80이 넘었으니까 언젠가는 세상을 뜰 거다. 그 전까지는 이러한 냉랭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미국 측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최종 레드라인을 넘지 않고 이 사건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조속한 휴전입니다. 그래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이번 주에도 또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을 방문합니다. 사우디, 카타르, 이집트 등을 찾습니다. 벌써 5번째고요. 이번엔 또 빈손으로 올지 그래도 나름의 결실을 가지고 올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 게 이번 주의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중동 전쟁이 일어나면 그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유가가 올랐죠. 그런데 이번은 어떻게 되죠? 유가가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석 달 전에 비해서 오히려 유가는 떨어졌습니다. 물론 해운우님과 경유 같은 일부 원자재 가격이 물류난으로 인해서 급등한 건 사실입니다. 특히 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주기 때문에 유럽 쪽의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전쟁 당사국인 시리아, 예멘 등의 핵심 산유국이 아닌 이유도 있다라고 하지만 그동안에도 산유국이 아닌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는 국제 유가는 올랐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또 친이장 무장 세력의 근거지 중 하나 이라크는
세계 3, 4위권의 원유 생산국입니다. 그래서 원유가 오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오히려 떨어졌다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국제유가가 오르지 않은 거는 원유 지도, 원유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죠. 처음으로 원유가 미국의 최대 수출품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생산량, 원유와 LNG 생산량이 확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계속해서 기록을 깨고 있습니다. 원유, 천연가스 생산량 매년 사상 최대치를 찍고 있습니다. LNG 수출만 보면요, 생산뿐만 아니라 수출을 봐도 2022년엔 세계 2위였습니다. 미국. 근데 지난해 1위 LNG 수출국으로 올라섰고요. 카타르 이런 데 다 제쳤다는 거죠. 원유 수출량도 3위에서 2위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사우디 다음이라는 거죠. 지난해 미국 수출품 중 원유가 1위였고요. 이게 다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친환경 대통령이라서 이런 화석연료를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한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전쟁 때문에, 지정학적 이유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쉬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남아도는 석유와 천연가스는 어디로 갑니까? 미국에서 유럽으로 갑니다. 이 그래프 보면 연두색이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러시아산을 완전히 대체하고 있는 거죠. 유럽은 러시아산 의존도는 줄이지만 이제 미국산 의존도가 커지고 있는 게 유럽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되고 있는 거죠. 반대로 미국은 완전히 에너지 독립을 했고 남아돈다라는 거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전쟁이 일어나도 이 검은색이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가장 낮은 가격이죠. 옛날엔 그렇지 않았죠. 지금 가장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요. 북해산 브렌트유, 유럽이 가장 가진 게 없고 위험하니까 가장 높기도 하고 가장 등락률이 크기도 합니다. 그렇듯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안정적이니까 당연히 미국 국내 휘발유 가격도 상당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이스라엘 하마스 충돌 이후에도 그 가격은 떨어졌다라는 거죠. 미국에서 정말 휘발유 가격은 상당히 민감한 소비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안정세가 오히려 떨어지니까 소비를 받쳐주고 있는 거죠. 여윳돈도 많은 데다가 기름값도 안정세니까 계속해서 씀씀이를 줄이지 않고 해서 소비 심리는 활활 타오르면서 연말까지 타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그게 계속 이어질지 상당한 어떤 그 분기점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바로 뭐냐? 미국인들의 최대 스포츠 축제인 이게 뭐죠? 슈퍼볼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다음 주 일요일 11일 일요일 오후 6시 30분에 어디서?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립니다. 매년 2월이 되면 어딜 가도 미국인들은 슈퍼볼 얘기를 합니다. 누가 이길 것 같고 어디서 누구랑 뭘 먹으면서 볼지는 항상 우린 스몰 토크의 영원한 주제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이번 올해에도 팝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남자친구가 속해 있는 캔자스 시티 칩스가 슈퍼볼 결승에 올랐습니다. 이 테일러 스위프트고 이게 캔자스 시티의 트래비스 켈시 남자친구죠. 이번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또 테일러 스위프트가 보통은 아주 인기 스타니까 슈퍼볼 공연에 초대를 받을 텐데, 초대 가수로 당연히 섭외를 받을 텐데, 이 캔자스시티 칩스가 2년 연속 결승에 올랐으니까 어떻게 섭외가 안 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디서? 일본에서 공연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돌아와서 직관을 하기 위해서 바로 비행기를 타고 올 수 있느냐를 상당히 관심사인데, 이것도 주미 일본 대사관에서 확인해서 반드시 이 결승전에 11일 오후까지 스위프트를 라스베이거스 돔으로 이송하겠다라고 그렇게까지 확인까지 하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도 화제가 됐고요. 또 항상 슈퍼볼에 항상 관심은 입장권 가격입니다. 올해도 정말 하늘 높은 집 몰고 치솟았습니다. 눈 뜨고 일어나면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올해는 정말 상상 이상이었다는 거죠. CNN 보도를 보면 가장 저렴한 슈퍼볼 관람권 가격은 8,188달러. 우리 돈으로 얼마죠? 1,000만 원이 넘는 거겠죠. 당연히 $10,000 수준이 되니까. 작년이 얼마냐? 거의 6,000달러 정도 됐다는 거죠. 한 8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50% 이상 올랐고요. 평균 가격은 9,800달러. 얼마입니까? 1,300만 원 정도 된다라는 거죠. 1,300만 원이 넘는다는 거죠. 경기를 임박할수록 가격은 더 오를 겁니다. 그래서 CNN은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억만장자도 10억이 맞는 억만장자도 이 슈퍼볼 티켓 가격을 보면 얼굴을 붉힐 수가 있다. 얼굴을 붉히게 만들 수 있다라고 그런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그만큼 올해는 인플레가 너무 심하고 슈퍼볼에 대한 인기가 정말
뜨거우니까 이렇게 소비심도 여전히 뜨거우니까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미국에서 지금 슈퍼볼하고 농구가 여전히 가장 인기인 것 같습니다. 슈퍼볼에 열리는 이 라스베이거스는 이미 지금 뭐 완전히 슈퍼볼로 덮였죠. 그런데 이 지역은 이번에 슈퍼볼만 있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주목을 받게 됩니다. 바로 민주당과 공화당의 경선이 동시에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민주당과 공화당은 여러 지역에서 프라이머리 예비선거 코커스 전당대회를 열었습니다. 공화당은 아이오와에서 뉴햄셔에서 했고 민주당도 뉴햄셔에서 프라이머리 했는데 그동안 두 군데서 같이 한 적은 뉴햄셔가 있었는데 뉴햄셔에서 했던 그 결과는 민주당에서 인정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경선 일정을 두고 전국당 민주당과 뉴햄셔 주 간의 갈등이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봉합되지 않아서 민주당에서 인정하지 않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민주당 공화당의 경선이 동시에 열리는 게 이 네바다주, 즉 라스베이거스가 속해 있는 네바다주에서 열린다라는 거죠. 6일날 화요일 처음으로 동시에 프라이머리를 진행을 합니다. 6대 경합주죠. 대표적인 경합주 중에 하나가 네바다주죠. 저기 미시간, 필라델피아, 위스콘신 이런 데를 비롯해서 조지아 이런 데를 비롯해서 애리조나까지 대표적인 스윙 스테이트 중에 네바다주가 처음으로 프라이머리를 한다는 거죠. 스윙 스테이트 중에서. 상당히 상징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라스베이거스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공화당이 일단 6일에 열리는 프라이머리 결과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게 민주당과 뉴햄셔주가 싸운 이유가 같은 거죠. 왜냐하면 네바다 주 정부는 민주당이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주 정부에서 선거 관리를 하니까 그건 인정하지 못하겠어라고 하면서 8일에 이틀 후에 8일에 별도로 네바다 코커스를 열기로 했습니다. 코커스는 전당대회잖아요. 당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공화당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 공화당 경선 즉 코커스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오고요.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니키 헤일리 대사는 6일 프라이머리에만 참여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둘이 경쟁을 안 한다는 거죠. 물론 프라이머리에서 지지 후보 없음이라고 하면 그게 바로 트럼프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지만 중요한 건 당에서 중요한 대의원을 누가 확보하느냐잖아요. 대의원은 이 코커스에서만 나오는데 결과로만 인정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보나마나 공화당 내에서 배정한 대의원 26명은 당연히 코커스에 참석하는 트럼프가 다 독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틀 전에 열리는 민주당 프라이머리에서는 바이든의 압승, 이번에 보셨던 것처럼 사우스캐롤라이나에도 바이든 97% 정도의 득표를 하면서 압승을 했죠. 이렇게 양당의 그 경선은 싱겁게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의 어떤 예선전은 싱겁게 끝나겠지만 결선, 본선은 진검승부가 되겠죠. 그 전초전이 바로 이 슈퍼볼이 될 수 있다는 거지. 무슨 얘기냐? 라스베가스가 있는 이 네바다주는 2020년 대선 때는 바이든이 이겼습니다. 하지만 왔다 갔다 했거든요. 상원 하원 선거 때나 대선 때는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스윙 스테이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슈퍼볼의 결승에 오른 팀이 어디냐? 샌프란시스코 49ers와 캔자스시티 칩스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어떤 주입니까? 항상 블루 스테이트, 민주당의 아성입니다. 캔자스시티는 여기죠. 이 중부 지역, 중부 벨트는 뭡니까? 당연히 공화당의 텃밭입니다. 이 민주당과 공화당을 대표하는 주의 팀들이 이 슈퍼볼 결승에 올랐다라는 거죠. 특히 작년에 캔자스시티 이 대표적인 유명한 쿼터백이죠. 이 마홈스가 이끄는 캔자스시티는 작년에도 우승을 했습니다. 올해는 정말 민주당과 공화당을 대표하는 어떤 곳에 홈팀이 됐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특히 또 바이든과 트럼프는 각각 어떤 팀을 응원할 거야? 각각의 자기들 어떤 텃밭에 있는 팀들을 응원할 거야? 아니면 어떤 팀을 응원할지도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슈퍼볼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뜨거운 것이 바로 미국의 노동시장이죠. 1월 고용보고서를 보면 역대급 광추위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일자리가 예상치를 2배 이상 넘어선 35만 3천 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좀 과장된 거 아니야? 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일자리는 이렇게 늘었는데 그때는 어떤 시기였죠? 정말 미국의 최악의 추위, 강추위가 왔던 때입니다. 1월에 저도 아이오와에 있었는데 너무너무 추웠거든요. 체감 온도가 마이너스 40도 이렇게 되는 데로 정말 수두룩 빽빽이었는데 여기에 일자리가 늘었다? 좀 약간 의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은 이 혹독한 추위에 블록버스터급으로 일자리가 늘었다라는 거는 2월 수치에서는 좀 반전, 조정이 있지 않겠냐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동안 보면 매달 다음 달 2달 뒤 계속 조정이 있었거든요.
뭐 그동안은 상당히 많이 줄기도 했고 늘기도 했는데 이번엔 또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신규 일자리는 늘었는데 취업자는 오히려 줄었다라는 거죠. 1월을 보면 신규 일자리는 35만 3천 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취업자 수는 3만 1천 명 감소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일자리는 늘었는데 그 사람은 줄었다. 투잡, 쓰리잡, 한 사람이 뭐 4개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이런 다직종 보유자가 능력자들이 늘고 있다는 거죠. 왜냐? 인플레 때문에. 특히 워싱턴, 뉴욕 주변엔 그런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특히 싱크탱크 이런 원격 근무가 가능한 사람들은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취업자 수는 증가하지 않고 일자리만 늘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노동 수요가 이렇게 폭증했는데도 1월의 평균 근무 시간은 주당 34.1시간으로 이 전달보다 0.2시간 또 줄었습니다. 이런 약간의 이상한 점이 있다는 거죠. 기간을 늘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최근 1년간 수치를 봐도 신규 일자리는 고용보고서에서만 봐도 290만 개가 늘었는데 당연히 일자리 수요가 늘면 취업 희망자나 취업자가 늘어서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둘 중에 하나는 상승해야 되는데 실업률도 3.9에서 3.7로 내렸고 경제활동 참가율, 노동 참가율도 62.4에서 65.5 거의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죠. 즉, 이 통계에서 사람은 늘지 않고 일자리만 늘고 일자리만 확 왔다 갔다 하고 사람 수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거는 어떤 곳에서는 인구 통계에 잡혀진 이민자들 때문이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노동시장이 진짜 끓는 점에 와서 펄펄 끓고 있는지 아니면 일시적 착시인지를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요약하면 이번 주는 중동 학전 여부, 이란의 참전 여부가 당연히 관심사고요. 그리고 뉴욕의 지역은행을 중심으로 한 지역은행 리스크입니다. 승자의 저주가 통하느냐인데 아직까지는 그 뉴욕 지역은행의 하나의 특수한 사례다라고 보는 어떤 관점이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FOMC가 끝났으니까 이제 페드 인사들이 물밀듯이 나오면서 공개석상에 서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죠. 미국 시간으로 오늘이죠.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이제 CBS 60분에 나와서 파월 의장이 이제 대담을 하는데요. 이런 현재 경제 상황, 노동 시장에 대해서 이 지역은행 위험성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동시에 슈퍼볼과 정치, 민주당 공화당의 경선 일정을 통해서 미국의 뜨거운 소비와 노동시장이 계속될지를 조망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